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일까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것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깐 돌아볼게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자. 세상이 짐승처럼 대했고 세상을 짐승처럼 바라보던 남자. 그런 그를 하룻밤 재워준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 2자루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그 영혼을 선한 곳에 쓰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 시장이 된 장발장은 억울하게 자신으로 오해받는 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편안한 삶을 내던지고 스스로 진실을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장발장이요.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장발장이 살면서 맺은 모든 인연들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그리고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야기는 한 여자에서 시작됩니다. 코제트는 그 말을 평생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추운 숲속에서 작은 아이가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던 그 장면을, 그 아이의 눈 속에 담긴 체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았던 작은 빛을, 장발장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제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알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발장이 코제트의 손을 잡던 그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고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 안에 담긴 무게는 이상하리만치 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코제트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잠들기 전에.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하나가 장발장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19년을 감옥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쫓기며 살아온 남자. 제대로 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남자. 그 남자가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코제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그런 말을 별 생각 없이 씁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걸음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가슴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추어야 할 과거가 있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어제까지 안아줄 수 있던 아이가 어느 날 눈높이가 같아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코제트가 그랬습니다. 장발장은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판틴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웃음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제트는 어느새 18살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흔적은 사라지고 단아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딘지 판틴을 닮은 눈매를 가졌지만 그 눈빛은 어머니보다 훨씬 맑고 환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자란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장발장에게 그 시절은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집도, 넓은 재산도, 세상의 인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코제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매일 저녁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굉장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과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웃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하루의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런 소박한 것들이 쌓여 행복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파리의 하늘에는 조금씩 먹구름이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1832년, 프랑스는 다시 불안했습니다. 왕정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도시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병이 돌아다녔고, 억압은 깊어졌습니다. 그 분노가 마침내 불꽃으로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리우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릭상부르 공원에서 그는 코제트를 처음 보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의미 있어 보이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이상해지는 순간. 마리우스에게 코제트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코제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던 세상에 처음으로 다른 존재가 들어온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발장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장발장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코제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그 이름 모를 청년을 볼 때 코제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장발장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슬픔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잃는다는 것, 딸을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마음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그때의 장발장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혁명의 기운은 더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832년 6월. 마침내 파리의 거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을 쌓고 마차를 뒤집고 가구를 쌓아 올렸습니다. 바리케이드 너머로 왕당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총성이 있었고 화약 연기가 있었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낭만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총알은 이상을 가려 날아오지 않습니다. 바리케이드 위에서 한 명 한 명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케이드 밖에서 어떤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지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코제트가 사랑하는 청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장발장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포성이 울렸습니다. 연기가 피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총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바리케이드 안에는 포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 정보원으로 혁명군 속에 숨어들었다가 붙잡힌 자베르는 두 손이 묶인 채 기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혁명군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파이는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장발장에게 맡겼습니다. 장발장은 자베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베르. 수십 년 동안 장발장을 쫓아다닌 사람. 그를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한 사람. 판틴이 죽는 자리에서도 법의 이름으로 냉정했던 사람. 장발장에게 있어 자베르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악몽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총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요? 19년의 감옥을 생각했을까요? 판틴의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쫓기고 또 쫓기던 세월을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장발장이 꺼낸 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베르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가시오. 자베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게 하는 건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장발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을 죽일 생각은 없소. 자베르는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발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는 달콤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것을 갚는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를 해소해주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자베르를 죽인다 해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풀어줌으로써 자신도 풀려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혁명군은 패배했습니다. 총성이 잦아들고 연기가 거칠 때 바리케이드 위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가느다랗게.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살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우스가 살아나면 코제트는 그를 선택할 것입니다. 코제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코제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탈출구는 하수도였습니다. 파리의 지하에는 거대한 하수구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군대의 눈을 피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속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장발장은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반틴에게 했던 약속의 마지막 장면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코제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였다는 것을. 그 하수도 속에서 오물에 뒤덮이고 어둠에 쌓인 채 장발장은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수도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베르였습니다. 장발장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을 경찰로서 목격한 자베르. 그는 의무적으로 장발장을 체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베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우스를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데려다주고 나서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코제트 앞에 데려다줄 시간만 주시오. 자베르는 허락했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법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는 항상 선명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것은 옳고 법이 금지하는 것은 그릅니다. 그 단순한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바리케이드에서 자신을 살려준 사람, 오물과 어둠 속에서 한 청년을 업고 걸어온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법대로라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슴이 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자베르는 평생 처음으로 법과 양심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장발장을 체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발장을 보내준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베르에게는 그 중간 어딘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계에는 흑과 백만 있었고 회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회색이었습니다. 자베르는 그날 밤 센 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베르는 오랫동안 그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이는 자베르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베르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살아온 사람이 선을 정의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파멸하는 비극. 빅토르 위고는 자베르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규칙이 진정 옳은 것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본 적 있느냐고. 장발장은 결혼식 날 코제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 차갑고 작던 그 손이 이제 따뜻하고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제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발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희생한 줄 모르고 자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 희생을 몰라도 됩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장발장은 홀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집, 낡은 방, 빛이 드는 창가, 그리고 은촛대 두 자루. 그 촛대를 바라보면 늘 미리엘 주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 노인.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재워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준 그 사람.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 말이 50년 가까이 장발장을 살게 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후회할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해냈습니다. 반틴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코제트를 행복하게 키웠습니다. 자베르를 용서했습니다. 마리우스를 살렸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창가에 앉아 은촛대를 바라보며 장발장은 생각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그 촛대를 건네던 날을, 그날에 자신이 얼마나 험악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나 먼 곳까지 왔는지를.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굳어버린 마음도, 아무리 어두워진 영혼도 단 하나의 진실, 어린 사랑 앞에서는 다시 녹아날 수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용서가 장발장을 바꾸었고, 장발장의 사랑이 코제트를 바꾸었고, 장발장의 용서가 그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장발장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코제트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우스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코제트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코제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를, 얼마나 많이 여위었는지를, 이것이 작별 인사가 필요한 순간임을. 코제트는 장발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숲에서 처음 그 손을 잡아주었을 때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코제트가 장발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장발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코제트야. 얼마나 오래 불러보지 못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는 가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듣고 싶어서. 그 소리가 그리워서. 마리우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장발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할 것이 없소.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소. 당신들이 행복한 것을 보았으니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촛대가 방 안을 부드럽게 밝혔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장발장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장발장은 코제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너는 그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코제트는 울었습니다. 오래 참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신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 미뤄왔구나.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다. 장발장은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두운 숲속에서 처음 코제트의 손을 잡던 그 겨울 밤이었을까요? 미리엘 주교의 따뜻한 눈빛이었을까요? 판틴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미소였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초대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 세상에 나온 것은 1862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6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서 우주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위고의 이 소설은 여전히 읽힙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세대에서나, 낯선 언어로 번역되어서도. 왜일까요? 그것은 이 소설이 다루는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깊이 떨어진 사람도 단 하나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장발장에게서 보았습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만들어낸다는 것.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하고 장발장이 자베르를 용서하고 그 용서의 물결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사랑은 희생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 장발장은 코제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름도, 안전도, 행복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제트 곁을 지키는 것마저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장발장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시장으로서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코제트와 나란히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 장발장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장면을 남겼습니다. 파리의 어느 묘지, 이름 없는 비석 앞에 누군가 꽃을 가져다 놓았다는 이야기. 이름도 날짜도 없는 그 비석에 흰 꽃 한 송이가 놓였다는 이야기.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코제트가 왔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발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이름을 잃었고, 안전을 잃었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딸 곁에 있는 시간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미워할 사람이 없었으며, 부끄러울 과거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빅토르 위고가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행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곁에 있던 사람들을 잃습니다. 그 상실이 너무 커서 어떤 날은 그 무게에 짓눌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을 보십시오.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고도 마지막 순간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원망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끼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잃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주어진 순간부터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제트의 기억 속에, 마리우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름 없는 무덤 앞에 놓인 흰 꽃. 한 송이 속에 장발장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장발장의 마지막 미소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